2026년 1월 12일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자료들을 펼쳐보니 정말 뭐랄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미국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러고 다른 쪽에서는 식당이 문을 닫고 또 어떤 기사는 트럼프의 석유 정책이 이란을 살릴 수도 있다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정말 완전히 다른 섬처럼 떠있는 이야기들 같지만 오늘 저희가 할 일은 그 섬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겁니다. 아, 다리를 놓는다. 네, 이 점들을 이렇게 연결해보면 거대한 변화라는 하나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 기업들이 인건비를 아끼려고 내린 결정이 바로 내 동료 혹은 나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방식, 그리고 구글의 작은 버튼 하나가 온라인 쇼핑 생태계 전체를 뒤흔드는 원리 같은 것들이죠. 바로 그겁니다. 점들을 이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것, 이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역시 미국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2025년 미국 노동시장을 분석한 자료인데 헤드라인만 보면 상황이 꽤 안 좋아 보여요. 그쵸, 숫자가 확 줄었죠. 네,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취업자 수 증가가 58만 4천 명에 그쳤다고 하니까요. 이전과 비교하면 거의 얼어붙은 수준인데 이 숫자 뒤에 아주 이상한 현상이 숨어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전체 파이는 거의 커지지 않았지만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누군가는 파이를 엄청나게 가져가고 누군가는 자기 파이를 다 뺏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만 무려 70만 개, 아니 7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70만 개요? 전체 증가분보다 더 많은데요? 맞습니다. 그 말은 즉 다른 분야에서 최소 1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그냥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고 다른 쪽에서는 대규모 감원이 멀어지고 있다는 거군요. 이게 바로 그 K자형 회복이라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K자의 한쪽 팔은 위로 확 치솟고 다른 쪽 팔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바로 그 모습이죠. 그렇군요. 위로 치솟는 쪽은 방금 말씀드린 의료, 복지 분야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고령화나 만성질환 증가 같은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만든 거대한 흐름이라서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반면 아래로 떨어지는 쪽에는 연방정부 고용이 있어요. 1946년 이후 가장 큰 폭인 27만 4천 명이 줄었는데 이건 정부 지출을 줄이려는 정치적 결정의 결과죠. 잠깐만요. 그런데 자료에서 정말 의외였던 건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같은 소위 화이트 칼러 직군도 크게 위축됐다는 점이었어요. 보통 AI가 대체한다고 하면 공장의 단순 반복 업무를 먼저 떠올리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고학력 전문직 일자리가 줄었다는 게 좀 이상한데요? 이건 기업들이 그냥 인건비 아끼려는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다른 흐름이 있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신호인 게 예전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 기업들이 일단 채용부터 줄이고 봤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부터 안 뽑았죠. 그런데 지금은 그 돈을 아껴서 AI 기술에 투자하는 완전히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 절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그런 고부가 가치 분석이나 기획 업무의 영역을 기술이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아, 네,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무직의 일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강력한 시그널이에요. 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이야기네요. AI 투자가 화이트 칼라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시적인 압박이 우리 주변의 실제 비즈니스, 예를 들어 동네 식당 같은 곳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네. 테이스트 오브 벨기움이라는 꽤 유명한 브런치 식당 체인 이야기입니다. 네, 이 식당이 올해 1월 6일에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11개나 되던 지점이 이제 3곳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요. 세상에, 이 사례 하나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겪는 거의 모든 고통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요? 원인이 그렇게 복합적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코로나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 터졌죠. 식자재값, 인건비가 정말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너무 올랐죠. 여기에 사무실 출근이 줄면서 도심 유동인구 자체가 감소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버티게 해줄 줄 알았던 배달 매출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바로 제3자 배달 앱에 내는 엄청난 수수료 때문이었죠. 아, 그 수수료 문제. 말씀을 듣고 보니 이건 단순히 운이 나빴건 한 식당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특히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매출은 오르는데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하는 바로 그 문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플랫폼 좋은 일만 시켜주는 이게 완전 구조적인 덫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는 외식 업체들이 연합해서 플랫폼과 수수료 재협상을 시도하는 움직임. 다른 하나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자체 주문 앱이나 배달 시스템을 만들어서 플랫폼 의존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들이죠. 생존을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방금 AI가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우리의 소비 방식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려는 움직임에 보이네요. 구글의 발표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유니버설 커머스 프로토콜 UCP라는 걸 내놨는데 이게 뭔가요? 쉽게 말해서 구글 안에서 모든 쇼핑을 끝내게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구글 안에서요?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글에서 뭔가를 검색하면 구글은 쇼핑몰로 가는 링크만 보여줬잖아요. 우리는 그 링크를 타고 쇼핑몰 사이트로 이동해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UCP는 이 이동 과정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구글 검색 결과나 제미나이 앱 안에서 바로 결제까지 끝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다른 웹사이트로 나갈 필요가 아예 없어진다는 거군요. 여기에 더해서 비즈니스 에이전트라는 기능도 나왔던데요. 검색 결과에서 바로 브랜드의 AI 챗봇이랑 대화하면서 궁금한 걸 물어보고 제품 추천도 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가상 판매원이 붙는 거더라고요. 바로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에이전트 기반 상거래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왜 패러다임 전환이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검색이라는 문을 통해 여러 가게를 직접 찾아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구글이라는 거대한 백화점 안에서 나를 잘 아는 개인 비서 AI가 알아서 물건을 찾아다주고 비교해주고 결제까지 도와주는 셈이에요. 우리는 백화점 밖으로 나갈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운영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등골이 서늘해지겠는데요. 자기 사이트로 들어오는 손님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고객 데이터도 못 얻고요. 정확합니다. 구글에 대한 의존도는 극도로 높아지는 반면 브랜드와 고객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 단순한 검색 엔진, 즉 광고판 역할을 넘어서 상거래의 시작과 끝을 모두 장악하는 거대한 시장, 그 자체가 되려는 야심을 보여주는 거죠. 구글이 온라인 쇼핑의 문지기가 되려는 거라면 이동수단 쪽에서는 아예 운전사 자체를 없애려는 거대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군요. 바로 로보택시 이야기인데 저도 가끔 이게 진짜 상용화가 되긴 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 이제는 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어떻게 돈을 버느냐의 싸움으로 넘어갔더라고요. 맞습니다. 웨이모, 죽스,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이미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고 피닉스나 샌프란시스코, 중국 일부 도시에서는 실제로 로보택시가 돌아다니고 있죠. 이제 공상과학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비즈니스 문제가 된 겁니다. 기사에서는 업계 CEO들과 하버드 교수가 모여서 논의한 핵심 질문 3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3가지 질문이 뭔가요? 첫째, 타임라인. 대체 언제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인가? 둘째, 비즈니스 모델. 이걸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구독 모델로 갈지, 건당 요금으로 갈지, 아니면 차 안에서 광고나 컨텐츠를 파는 모델로 갈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리스크. 기술적 결함이나 해킹, 혹은 예상치 못한 사고 같은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가? 이 3가지 질문에 누가 가장 먼저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느냐가 미래의 우버 혹은 그 이상의 기업이 될 겁니다. 이렇게 기술이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것처럼 한 정치인의 결정 하나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기도 합니다. 오늘 자료 중에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요. 겉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정책이 지구 반대편 이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아주 기묘한 분석이 있었어요. 네, 정말 지중학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연쇄 반응의 게임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베네수엘라산 원유 하루 200만 배럴을 다시 미국으로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 내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란까지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원래 그 베네수엘라 원유의 가장 큰 손은 중국이었습니다.
아, 중국? 네, 갑자기 하루 200만 배럴이라는 엄청난 양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중국은 대체 공급처를 찾아야만 하죠. 그 유력한 후보가 바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러시아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미국의 결정이 의도치 않게 적대 국가인 이란과 러시아에 막대한 석유 판매 수익을 안겨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가요? 특히 지금 이란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현재 이란은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국 화폐 가치는 폭락했고 국제 유가 하락으로 재정은 바닥났죠. 이 때문에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지면서 정권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아, 그런데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구원투수가 등장해서 이란산 석유를 대량으로 사준다. 이란은 그 돈으로 텅 빈 국고를 채우고 민심을 달래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결정이 이란 정권을 구해주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죠.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런데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고 있는데 중국이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석유를 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 거래에 비밀 통로 역할을 하는 아주 재미있는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비밀 통로요? 바로 중국의 티팟 정유소들입니다. 티팟? 첫 등현자요? 네, 찻주전자라는 별명처럼 규모는 작지만 상하이 인근에 모여있는 독립정유소들이죠. 이들은 말 그대로 국제 금융 시스템의 감시망을 벗어난 유령선 같은 존재예요. 미국이나 유럽에 자산이 없고 결정적으로 달러 결제망을 안 쓰니까 미국이 제재를 하려 해도 잡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 달러를 안 쓰는군요. 그렇죠. 심지어 이란산 원유는 제재 때문에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10달러에서 15달러나 싸게 살 수 있어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죠. 와, 티팟이라 정말 흥미로운 디테일이네요. 오늘 자료 중에 트럼프와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 영향력에 대한 기사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본문 오류로 내용을 확인할 순 없었지만 방금 이란 이야기만 들어봐도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전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복잡하게 펼쳐지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기존의 규칙이나 시스템을 우회하려는 움직임은 비단 지정학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금융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아, 그 말씀은 혹시 암호화폐 이야기인가요? 오늘 자료 마지막 부분이 바로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법안에 대한 내용이었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티팟 종유소들이 달러라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우회하는 것처럼 암호화폐는 아예 은행이라는 시스템 자체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상원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법안이 논의 중인데 여기서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전통 은행들 사이에 엄청난 로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 스테이블 코인 보유에 대한 보상 문제라고 하던데요. 이게 양측에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이게 미래의 핵심 수익 모델입니다. 고객들이 맡긴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을 운용해서 나오는 이자로 고객에게 보상도 해주고 회사 수익도 내겠다는 거죠. 만약 이게 금지되면 사업의 한 축이 무너지는 거라 법안 지지를 철회하겠다며 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은행 업계는 왜 그렇게 갈사반대를 하는 거죠? 은행들 입장은 이거예요. 코인베이스가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주는 스테이블 코인 계좌를 만들면 사람들 돈이 전부 그쪽으로 빠져나갈 거다. 아, 돈이 다 그리로 쏠린다. 그럼 우리는 뭘로 동네 가게나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나 결국 지역 실물 경제가 망가진다. 이런 걱정인 거죠. 수백 년간 유지되어 온 자신들의 예금 대출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입니다. 그렇군요. 이 갈등은 신기술, 거대 자본, 그리고 정치가 어떻게 얽혀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지난 선거 기간 동안 막대한 정치 자금을 뿌리면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왔고요. 지금은 신탁 허가를 받은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보상을 허용하는 식의 절충안이 논의되는 등 물밑에서 정말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여러 자료들을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K자 모형으로 갈라지는 미국 경제부터 구글 AI가 바꾸는 쇼핑의 미래, 그리고 트럼프의 한마디가 이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이 모든 점들을 연결해보니 어떤 큰 그림이 보이시나요? 오늘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의도치 않은 결과와 시스템의 충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의도치 않은 결과와 시스템의 충돌. 네, 비용을 줄이려던 기업의 AI 투자가 고학력 일자리를 위협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고 미국의 석유 정책이 적대국의 정권을 돕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죠. 또 구글의 편리한 혁신은 수많은 쇼핑몰의 생존 기반과 충돌하고 암호화폐라는 신기술은 기존 은행 시스템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는 한 곳의 나비 날갯짓이 예상치 못한 폭풍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네요. 의도치 않은 결과와 시스템의 충돌.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한 분야의 혁신은 종종 다른 분야의 위기를 동반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이나 관심 분야에서 다가오고 있는 가장 큰 기술적 혹은 정책적 변화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변화가 만들어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승자와 패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잠시 시간을 내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